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술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모빌리티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기술 소개 강의를 맡은 부산대학교 서지연입니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소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의 개념, 현대사회의 에너지,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어떠한 재생에너지 기술들이 있는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에너지를 몸소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죠. 흔히 우리는 에너지를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만화 익숙하시죠?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실 여러분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 또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렇다면 더욱이 이 그림, 이 만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주인공인 손오공이 항상 이제 에네르기 파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커다란 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냥 무심코 봤던 이 만화책이 결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작가분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셨었어요. 이 에네르기파가 말하는 이 에너지가 사실은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공중에 띄어져서 높이 올라가서 우리 에너지 볼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 에너지의 볼은 다음과 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가지의 에너지를 모두 표현할 수가 있고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 높이 뛰어 올라서 만들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 더 높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흔히 한국말로는 위치 에너지,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으로는 EP, 포텐셜 에너지는 mgh, 물질이 갖고 있는 매스 무게, 지구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중력 그래비티,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한 높이, 손오공이 띄어져 있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되겠죠. 이 3개의 곱을 나타내면은 이 에너지 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볼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거를 던지게 되죠. 던지게 되면 이 에너지 파가 여기에 이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특정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물질이 갖고 있는 무게와 이동하는 속도 제곱근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그 에너지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 조그만 점들이 모아지는 게 보이세요? 이 에네르기파에서 핵융합 반응처럼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이게 화학적으로 어떤 게 생성이 되는 또는 분해가 되는 그래서 화학적 결합이 형성이 되거나 또는 분해가 돼서 소실이 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변화 우리가 그런 거를 케미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 텀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술된 에너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통용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는구나 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근데 깊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뜻 말고 아까 말씀드린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처럼 조금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운동 에너지인 kinetic 에너지, 그 다음에 중력적으로 받는 gravitational energy라고 해서 중력에 의해서 위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potential 에너지. 그 다음에 아까 화학적 에너지를 조금 얘기를 드렸죠. 거기서 본딩, 우리가 화학적 결합이 형성이 되거나 해리됐을 때, dissociation, 결합이 끊어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우리가 chemical 에너지 또는 우리가 산과 염기와 반응을 할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나죠. 이게 사실은 반응을 하면서 어떠한 결합이 형성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때요? 정부에서 저항이 걸리게 되면 불도 들어오지만 열도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서 발생되는 에너지, 일렉트릭 에너지,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 또 이제 전기의 하나의 종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전력을 공급해주는 뉴클리어 에너지. 그래서 뉴클리어 에너지도 죄송한데 오태가 있습니다. 뉴클리어 퓨전과 오타 아니네요. 뉴클리어 피전과 퓨전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언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힘이라는 그 과학적 정의를 조금만 더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어원은 in work라는 뜻의 조합으로 이제 생긴 그러한 단어가 되겠고요. 말 그대로 안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과학적 식 또는 용어를 조금 들여다보면 force라는 게 있죠. 힘.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에너지가 넘친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force는 F는 ma. 어떤 특정한 물질이 질량을 갖고 있는 게 특정 가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에너지의 개념인 거죠. 에너지는 결국은 그 가속도를 가지고 물질이 이동하는 거를 특정하게 더 미터 정도를 이동을 하는 그런 힘을 가해서 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워크라는 개념으로 해서 에너지 W는 FS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럼 파워는 뭘까요? 파워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dW, 그러니까 dt분의 dW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라고 보면 되고 또 다른 이제 힘의 정의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뭐예요? 전기할 때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볼테이지, 커런트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특히 모터 같은 경우 파워가 얼마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 계산할 때 파워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와트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와트와 줄은 우리가 단위 환산을 이용을 해서 같은 개념으로 같은 단위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그 B가 다르기 때문에 3.6을 곱해주면은 킬로와트시는 메가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단위가 그죠? 에너지를 표현하는 단위인데 킬로와트시, 줄 어떻게 같은 단위인데 이렇게 다른 숫자가 다르게 되죠? 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옛날부터 각 나라마다 쓰는 그러한 측정의 단위가 달랐기 때문에 현재도 미국은 뭐 이제 갤런을 쓴다. 우리나라는 갤런 잘 안 쓰죠. 리터를 쓰죠.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자리 잡혀진 단위가 있어요. 이러한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에너지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산 계수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합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1칼로리 같은 경우는 4.196줄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외워서 학창시절에는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굳이 이런 모든 환산의 비를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전사나 기기를 다 이용을 하면 자동으로 환산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위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에너지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위에서의 환산은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이제 검색 또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TOE라는 단위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톤 오브 오일 이퀴발런트라는 그러한 단위고요. 원유 1톤의 열량을 나타내는 그러한 에너지 단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형태는 참으로 다양해요. 자원으로부터 소비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1차, 2차, 그리고 최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의 경우는 변환을 거치지 않은 상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석유를 원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지구 이제 바닥에다가 깊게 구멍을 뚫어서 파니까 뭐가 이제 검은 액체들이 막 뿜어져 나오죠. 이거를 바로 쓸 수는 없어요. 모든 게 이제 다 섞여 있어서 우리가 정제라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아스팔트에 까는 그러한 이제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을 거치지 않는 형태, 그래서 원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닷물에 물, 태양으로 오는 빛 이런 것들이 다 정제를 거치지 않았죠? 이런 걸 우리가 프라이머리 에너지, 1차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2차 에너지 같은 경우는 1차를 1회 변환을 거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원유에서 중류탑을 거쳐서 나오는 휘발유, 디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 에너지는요. 소비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석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때요? 태워서 동력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오죠.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을 에너지로 사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에너지는 열.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비자나 아니면은 공급되는 형태로 이제 최종 에너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하고요. 고체, 액체, 기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3상으로 우리가 또 에너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에너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해봤어요. 아주 쉬운 개념의 에너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소측도에서는 현대 사회의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세계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US 에너지 정보 기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한 그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에너지의 양은 요 그림과 같습니다.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작게 여기 있죠. 아주 진한 적색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10만에서 20만 사이 킬로와트시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더 색이 진하죠. 인구가 더 적은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이제 그 국가가 얼마나 이제 개발되고 산업이 활성화되느냐에 또 비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개인적으로도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산업적으로도 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려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색으로 판단했을 때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값을 조금 더 정확히 보려고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65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사용량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고요. 90년대,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기울기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경제 부흥기가 80년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6만 킬로와트시,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수치네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봤을 때는 우리가 6만 킬로와트시 정도 2022년에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꽤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측정한 값을 보면은요. 단위는 이제 개 TOE 메가와트시가 이제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연도별로 평균 값을 보여줬어요. 앞에 이제 통계치를 보고 너희들이 조금 판단해 봐라라고 이제 이 독자를 또는 이제 자료를 읽는 분들한테 앞에 통계치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지역별로 2022년도에 이제 그 사용한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은 단연
이제 서울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공업단지가 활발하게 지금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는 울산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죠. 서울도 물론 인구가 많고 이제 기업들 이제 산업용 빌딩 이런 것들이 많지만 공장, 플랜트 이런 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비해서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비교적 산업이 활발하지 못한 부산, 대구, 광주 이런 곳은 에너지의 양이 적습니다. 인천도 공단이 엄청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에너지의 사용량이 비교적 다른 도시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어떠한 에너지 연료계에서 에너지원에서 많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석탄류, 석유류, 가스류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되겠는데 주로 이제 사용되는 거는 연료계, 오일이죠. 그래서 그 오일류 또는 뭐 가솔린, 뭐 디젤, 등유, 뭐 중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에너지의 발전을 얻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공업단지가 활발하게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제 숫자를 조금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은 여전히 이제 그 원자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양은 똑같고 비슷하고요, 매년.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의 양이 조금씩 늘고 줄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여야 될 거는 신재생 에너지의 양은 2010년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석탄으로부터 얻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스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이제 가스, 오일류, 이제 석탄, 석유에서 화석연료 기반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국내 에너지 원변 발전량에 대한 이제 정확한 수치를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얻어온 그래프 이제 표인데요. 이제 관심 있게 볼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크기로 점점 이제 늘고 있다. 지금 현재로는 43,000 기가와트 시 정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들은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 기반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러한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줄 건가라는 걸 이제 보시면은 이제 화력발전소 위치입니다. 대부분 발전소는 우리가 냉각수를 필요하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동해에도 있고요, 서해에도 있고요, 이렇게 남해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화력발전소가 각 바다, 이제 동해, 서해 바다 근처에 우리가 발전소가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는 꽤나 많은 에너지를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이제 조금 대두되는 게 첫 번째 기후변화 전에 화석연료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오일 가스는 매장량이 이제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될 거다. 여전히 이러한 시나리오는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 시나리오, 고갈된다는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더 심각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화석 연료를 고갈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는 사실은 있어요. 원자력 발전. 우리한테 값싸고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그러니까 또는 핵 발전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의 단점이 사실 일본에서 크게 사고가 한번 터졌었죠. 인체에 많이 해롭고 인체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도 매우 유독한 그러한 이제 위험성이 있는 그 발전 기술이다 보니까 발전소를 그냥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에너지의 발전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을 이제 에너지 효율이 더 좋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으면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적이라고 하면 또 친환경적일 수가 있지만, 하지만 나오는 핵 폐기물의 문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핵 폐기물의 반감기를 고려를 하면 더 이상 이제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전기료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뭐 지금까지는 이제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면은 노후화된 소탄 화력 발전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노후화돼서 이제 문을 닫을 발전소가 많습니다. 발전소가 우리가 지금 석탄, 화석, 뭐 석유 또는 원자력 발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소들이 이제 문을 닫는다. 그럼 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대체해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하겠죠. 또는 새로운 발전소가 필요하던가. 그래서 우리 사실은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대비할 발전소가 앞으로도 더 지어지거나 아니면은 대신할 수 있는 발전 기술이 또는 재생에너지가 더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은 새로운 뭐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를 만들면 돼, 화력발전소 만들면 되지, 원자력 발전소 만들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입니다.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특히 이제 화력발전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몸소 느끼실 거예요.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 이제 뭐 2022년 작년 기사 보면은 폭우 115년 만에 기록적인 비, 극단적인 기업과 폭염, 캐나다에서도 그쵸? 52년 만에 폭우, 그 다음에 3년 연속 호주의 대형 산불. 이런 지금 자연재해들 어떻게 보면은 인명사고도 나고 참 슬픈 일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는 이제 여름에는 뭐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치솟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이제 동파가 되거나 뭐 이제 얼어 죽는 사람들도 종종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여름에 너무 건조해서 봄, 가을에는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 이상 기후로 라니냐 주변이 너무 덥고 우하고 해서 불이 멈추지가 않죠.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이제 막 산불이 올해에도 그렇죠. 산불이 계속 났어요. 기후 변화가 지금 재앙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흔히 또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하죠. 온실가스가 뭐예요? 그린하우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한 번 들어온 복사의 빛을 나가지 못하게 막아줘서 계속 열을 담아두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 이산화탄소가 그런 비닐하우스의 비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발전 원별로 봤을 때 원자력 태양광, 석유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석유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데우게 하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 사용하면 되지 이산화탄소 진짜 너무나도 적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발전원 아니야? 이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그렇게 원자력은 참 좋은 기술인데 다만 발전을 하고 남는 이러한 핵 폐기물의 처리가 매우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 폐기물은 인체에 너무나도 유해합니다. 우리의 유전자를 바꾸고 그래서 암도 발생을 하고 모르는 유전병도 생기고
돌연변이도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사는 주변에 폐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 폐기물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를 하는 지역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정 원자력 발전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유리할까라고 판단을 해보면 원자력과 이제 LNG 사이에 있는 태양광,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겠다라는 게 조금씩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이러한 석탄 화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미세먼지라고 하죠. 이러한 마이크로플루트도 많이 발생을 해요. 발전 단지가 있는 쪽,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화력이 있는 이러한 바닷가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단순히 그냥 더워지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뭐 뉴스에서 봐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미가 서식을 할 수 없는 흰개미가 서식을 할 수 없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조금 묻어서 온 흰개미도 우리의 서식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다 죽어야 돼, 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잘 서식을 하고 있죠. 온도가 올라가서요. 이렇듯이 생태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1세기 말까지 이렇게 우리가 온실가스를 목표치만큼 감축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국내 야생동물의 약 6%가 그 다음에 내륙 습지 경우에 약 26%까지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래종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생태계가 바뀌면 우리 인간도 느끼는 그러한 변화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정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넷 제로, 한국말로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으로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아예 배출을 할 수는 없겠죠. 공기 중에 사실은 원래 20%의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존재를 해야지 사람도 살 수 있고 식물도 호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도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0으로 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순환을 통해서 소비되는 그러한 흡수를 최대한 증가를 시키고 발생하는 넷 발생량을 이제 저감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등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증가하지 않을 거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넷 제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효과를 이제 내고 그래서 기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건데 더 이상 늘지 않게 지금 현재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상 순수하게 발생하는 양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국제 IPC 기구에서는요. 지구온난화의 1.5도씩 상승 억제를 했을 때 지금 현재처럼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 이런 것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세계적인 국가에서 이제 2050년을 기준으로 넷제로를 실현하겠다라고 많이들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 화석연료를 덜 사용하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탄소세입니다.
기업한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종류의 소비세고요. 화석연료 탄소 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공정은 전기로 돌아가겠죠. 이 전기를 어느 에너지로 사용을 했느냐, 그 에너지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사용을 했어 라고 하면 그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그 킬로와트당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공정 라인에서 발생하는 또 이산화탄소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산화탄소 1g당 95유로의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보다 한 3배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는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이윤을 이제 먼저 고려한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전량이 대부분 산업전기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 산업전기에서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서도 조금 더 많은 탄소 넷제로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를 시작으로 현재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월에 EU Fit for 55 패키지에서 이러한 이제 탄소세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는 발표를 했고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 어떠한 발표와 어떠한 이제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요 이제 Fit for 55 패키지를 찾아보시면은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상을 한번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도시를 운영하고 이제 운송, 수출 이런 거에도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떠한 재생에너지 기술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이제 뭐 정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떠한 기술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정의는요, 이상적인 이제 개념은 이거예요. No significant pollutant emission or environment problem. 결국은 이제 막 엄청 눈에 띄는 아까 그 발전원에서 이산화탄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만든다고 했죠. 대기오염물질도 안 만들어요.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인데요. 거기다 하나 더 서스테이너블한 거. 계속 지속적인 거가 이제 들어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의 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고갈되지 않고 건강에도 해롭지 않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분류는 이제 크게 이렇게 3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태양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가 됐냐, 그렇지 않냐, 아니면 태양이랑 뭐 전혀 상관없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자, 솔라 다이렉트가 있죠. 태양빛이 입사가 돼서 바로 그 태양광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태양열과 태양광이 있을 거고요. 솔라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수력, 풍력, 화력, 바이오에너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태양이 영향을 주는. 왜냐면 수증기가 생기고, 그렇죠? 태양이 이제 뜨겁게 되면 바람, 뭐 이런 거, 파도 이런 것도 생기니까. 그다음에 논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력.
그 다음에 폐기물, 조력 같은 경우는 이제 달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조력,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는 태우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땅 안에 핵이 있죠. 그래서 그 용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지열을 이용한 이러한 에너지로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을 2009년부터 2018년간 이제 통계치를 보게 되면은 점점 늘어나는 거는 확연히 보실 수가 있어요. 앞에 그래프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정확한 수치를 보시고 싶으면 이 생산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재생에너지, 여기 이제 신에너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료전지 수소는 신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되겠는데 재생에너지 중에서 어떠한 에너지 많이 사용되냐라는 걸 딱 보시면은 태양광이 제일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의외로 바이오와 폐기물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바이오와 폐기물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발전량이 많은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의 순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말 그대로 이제 이 태양 플래닛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또는 광을 우리가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태양이 생각보다 엄청 크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그매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외우셨죠? 그래서 우리 지구는 수금지 세 번째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아주 작은 행성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1시간 동안 이제 지구에 도달하는 1시간 동안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우리 지구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1년 동안에 사용하는 에너지와 동등하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지구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대기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감소는 돼서 들어와요. 이 큰 에너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진짜 지구가 과열돼서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지구로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많은 대기랑 이제 복사, 반사에 의해서 조금 소실이 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양만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태양광 에너지, 태양 에너지의 특징을 조금 보면은 대부분의 파장은 0.2에서 400 마이크로 영역에서 존재를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러한 영역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양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뭐 잠깐 1시간이 1년의 에너지니까 엄청 거대하고 이제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 에너지가 계속 온다는 그런 고갈의 염려가 없습니다. 환경물질, 오염물질도 당연히 배출이 없고요. 근데 단점은 이제 에너지 밀도가 조금 낮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거는 concentration, 이제 모아서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이 많이 비치는 것도 있고 적게 비치는 거, 낮이 있고 뭐 낮이 긴 데가 있고 짧은 데가 있죠. 그래서 자연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출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이제 상이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은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도 이제 종류를 따져보면 직접광, 확산광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 이제 전체 복사, 전체 햇빛, 확산광, 직접광 이렇게 또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물질 반사 없이 바로 들어오는 거를 직접광 당연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산광 같은 경우는 한번 튕겨서 오는 디퓨전 돼서 오는 그런 거를 확산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복사, 수평면에 도달하는 복사, 전체 햇빛은 직접광과 확산광을 다 더한 빛, 그 다음에 확산광과 직접광 에너지 스펙트럼의 색 분포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마지막 그 문구가 환경별로 이제 변동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이 지도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지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의 양을 또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보시면 여기 있어요. 생각보다 색이 진하지가 않죠. 초록색에 가까운데 그래도 여전히 한 요쯤에 존재를 해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이 정도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좋은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지역별로 에너지가 이제 도달하는 양이 다른데 이 작은 나라에서도 이제 태양광에 도달하고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고 있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울경 지역이죠. 보시면 색깔이 다른 지역보다 진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있는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도 태양광을 하기에는 조금 좋은 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절별로 보시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여름이 해가 덥고 쨍하니까 여름에 발전량, 일사량이 많아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여름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고 구름이 있는 날이 많아서 오히려 하늘이 이제 청명한 봄과 가을에 발전량이 더 좋다는 거를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계절 이제 뭐 거의 동등한 크게 막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걸로 발전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 전지로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태양 전지라고 하는 거는 광전 효과에 의해서 태양광, 그러니까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러한 장치, 컨버터를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렇게 단순은 하진 않죠. 안에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이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서, 사용자 입장으로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라고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광전 효과가 뭐야? 영어로 이제 포토볼테이크 이펙트라고 얘기해요. 말 그대로 빛이 뿅 포토가 들어와서 볼테이지가 형성되는 그러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햇빛은 우리가 흔히 이제 포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거인데 이 포톤 에너지가 어떠한 물체와 이제 광활성 물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 반도체 같은 광활성 물질을 이렇게 포톤이 이렇게 반응을 이제 하게 되면 거기서 프리 차지 캐리어라는 게 생깁니다. 홀과 일렉트론 페어가 끊어지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 전자 마이너스가 이제 흐르게 되고 플러스가 흐르게 되고 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름이 생기는 순간 플로우가 생기고 그 힘이 볼테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전력이 생산되는 이러한 과정, 이거를 우리가 포토볼테이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힘 때문에 우리가 볼테이지 전압을 가질 수가 있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태양전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을 전기로 변환시켜준다고 했죠. 빛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전기로 그만큼 많이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생산되는 이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하셔서 내가 주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생산되는 전기도 보실 수가 있고 얼마큼 이 전력이 생산되는지를 수치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그 푸른 색깔의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라고 하는 이제 그 제품군이고요. 현재 상용화 태양전지 이제 변환 효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쉽게 요즘은 이제 가정용 태양전지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죠. 그랬을 때 그 이제 그 상품 카탈로그를 보면은 변환 효율이 거의 20% 정도 돼요. 하나큐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일의 큐셀 회사를 인수해서 실리콘 태양전지를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면서 만드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회사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큐셀에서도 20%의 상용화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을 판매하고 있고요. 수명은 20년 이상 갑니다. 근데 이제 모듈 가격이 예전에는 비쌌는데 중국의 저가와 실리콘 이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제 와트당 0.22달러 아주 이제 저렴하게 실리콘 태양전지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단가도 많이 떨어뜨렸다는 그러한 지금 현재의 추세이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중국이 그러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산업이 거의 지기 시작했어요. 유일하게 남은 것도 하나 큐셀이 되겠죠. 이제 물론 다른 이제 다양한 회사에서 모듈을 만들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러한 회사들도 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이러한 뭐 태양광 모듈 또는 태양광 셀을 생산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기술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입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거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을 때 영역을 조금 조절을 해서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요만큼의 빛만 흡수를 해서 전기로 변환시켜줬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 흡수되는 빛의 영역 말고는 이제 다른 빛은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 버려지는 빛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적층형 태양전지라고 하는데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이제 흡수를 하지 않는 영역대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소재의 태양전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그거랑 딱 일치하는 그러한 영역대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적층을 하게 되면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버려진 빛을 더 흡수할 수 있고 더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20%였죠. 그거를 3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지금 활발하게 양산을 위해서 지금 많은 연구진들과 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하나큐셀에서도 그렇고 영국의 옥스퍼드 PB,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태양전지를 되게 잘하는데 중국에서도 33.5%가 넘는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적층형 태양전지가 이제 양산이 되고 있다, 또 양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기존에 우리가 그 한국에서 조금 이제 좀 후퇴됐던 실리콘 태양전지 그 산업을 대체하고 또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태양전지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는 꼭 발전용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효율이 33%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빛이 들어오면은 30이라는 에너지를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신에 100을 100으로 사용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고 조금 이제 그 물리적으로도 차지하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공간에 태양전지를 이제 활용을 하면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도 태양 전지를 지붕 형태로 만들어서 기존의 지붕을 대체하면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이제 뭐 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솔라 루프 그리고 또 이제 스위스에 있는 EPFL의 스위스테크라는 건물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의 이쁜 색깔의 창호형 이거는 염료 감응 태양전지를 이용을 한 건데요. 이런 솔라 윈도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투자를 한 이제 헬리아텍, 독일의 헬리아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이제 염료 감응 태양전지가 아니고 얘는 색깔이 조금 이쁜데 얘도 이제 유기 태양전지 중에 하나예요. 폴리머 태양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고분자의 방막을 이용해서 만든 태양전지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벽에다가 이제 무거운 걸 설치할 수 없는데 이거는 필름 형태이기 때문에 벽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유연 소자의 장점이 가진 유연 태양전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미래 기술로 이제 낸 게 셀프 힐링 폴리머, 그다음에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였죠. 반투명 태양전지, 솔라루프 창문에다가 이제 사용을 해서 전력을 보조하는 최근에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이제 생산이 되고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바뀌면서 주행거리가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터리의 이제 개발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조적인 역할로 태양전지의 이제 개발, 사용 니즈 이런 것도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솔라루프를 예전부터 실리콘 태양전지로 사용을 하면서 만들었죠.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이용을 해서 반투명하게 만들었다. 그거를 이제 상용화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다른 회사는 아예 나는 배터리 없이 태양 전지로만 갈 거야. 그러니까 물론 배터리는 있어야겠죠. 그 낮 동안에 저장한 이제 태양빛으로 저장한 전기를 저장을 해놔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제 전체 전면을 태양 이제 전지로 이제 그 커버를 해서 주행 거리를 570까지 가게 했다라고 이제 발표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전자제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헤드폰 같은 경우, 핸드폰 같은 경우 이런 거에 아주 이쁘게 가죽 재질의 염료가문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더 오래 갈 수 있고 차징할 수 있는 염료가문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실리콘 태양전지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대비 실내광에서도 충전이 된다라는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 켜고 있을 이 그 조명에도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제품에도 이러한 태양전지가 활용이 되면서 우리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도 덜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까지 이제 태양전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였어요. 바이오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생물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너지 기술 응용을 하는 기술로서는 자, 바이오 매스를 이제 생성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화학적, 물리적 변환 과정, 한 번에 변하는 과정을 해요. 그래서 그 변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 가스 또는 이제 연료 형태로 만드는 거. 이제 변환을 한번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생물체에서 바로 생산되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서 뭐 나무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나무를 우리가 땔감으로 사용을 하죠.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은 균류에서 바이오매스에서 어떤 것들을 뭐 이제 글루코스를 먹여서 거기서 이제 에탄올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바이오매스라고 얘기를 해요. 발효 과정에서 흔히 말하면 우리 맥주 만들 때 맥주 어떻게 해요? 효모가 홉을 먹고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알코올을 만들죠. 그 알코올이 우리가 먹으면 술이지만 사실 알코올을 정제해서 사용하면 연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많은 태양광보다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 가공 기술, 생산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연료를 만들고 그 연료를 농축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변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작물, 뭐 이제 이러한 이제 바이오 물질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면 곡물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곡물들을 당화를 시켜서 효소 이제 당화 에너지 원으로 만들고 또는 그거를 어, 생물학적으로 효소나 아니면은 화학적 케미컬로 그 변환을 시켜서 가스를 만든다든지 디젤을 만들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알코올,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 형태로 만들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터빈을 돌리고 화력을 돌리고. 그래서 이 바이오 에너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아예 만들지는 뭐 않는 그런 기술은 아니죠.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만큼 이산화탄소를 적게 만들지 않습니다. 많이 만들게 돼요. 결국은 이 연료를 우리가 또 태워서 한 번에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조금 친환경적인 거에서 갖고 오고 이 정제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를 석탄 기반의 그러한 에너지보다 덜 만든다 뿐이지 발전하는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은 합니다. 물론 석유 그 화석연료 기반의 그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태우는 것보다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알코올에서 태울 때 조금 더 그 적은 그 유해 화학물,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에 이제 기여하는 그런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을 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러한 이제 바이오 에너지가 유럽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가스 충전소에 가시면은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를 일반 디젤
화석연료에서 만든 디젤과 섞어서 이제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폐기물 에너지도 여러분들 쓰레기를 태운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소각이라고 얘기하죠. 거의 대부분 이제 소각에 사용을 해서 열을 이용하고 터빈을 돌리고 그것도 발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원이 우리가 사용되고 남은 폐기물에서 오기 때문에 친환경 재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단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이제 그 온실가스랑 그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한다라는 그런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발전량은 많지만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폐기물 에너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러한 소각로를 통한 에너지화, 고체 폐기물 에너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소각로를 통한 에너지화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폐기물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이제 녹여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녹여서 오일을 만든다든지 또는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의류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사용되는 거 보셨죠? 재활용 기술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 순환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 자원 활용에 대한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산업도 이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특히 이제 서울 뭐 이런 데 보면은 한창 그 소각장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거에 대한 또 지역적 주민들의 이제 반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뉴스에서도 보셨죠. 이러한 소각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을 가져오고 저장소에서 이렇게 분쇄를 해서 소각로를 태우고 그다음에 폐보일러 온도는 한 900도로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일러를 하고 건식 반응하고 이제 여기서 저장 폐기물 매립하고 굴뚝에서 이제 그 유해학 물질 안 나오게, 대기 오염 물질 안 나오게 후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표는 실제로 그 서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 이제 그 처리 기관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열 전기, 그래서 지역 난방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활용을 해서 각각의 지역의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가 이제 아예 줄이지는 못하죠. 물론 이제 배출 기준은 있지만 배출 기준보다는 더 낮게 유지를 하겠지만 생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 때문에 폐기물 에너지가 지금 현재 쓰레기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발전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또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기술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에너지의 개념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 그리고 어떠한 발전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있는지, 그러한 발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가 어떠한 기술들이 있고, 우리가 현재 어떤 수준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기술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어요. 이제 명확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이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더 많이 고민하고 재생에너지를 꼭 이제 산업에서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더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